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약특강 하는 날입니다. 요약집 특강. 자, 요약집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요약집 특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정리.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하실 때 영어 단어 엄청 많이 배우셨죠, 그죠? 영어 단어 엄청 많이 배우셨는데 실제로 외국인 만나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예, 많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 1000단어인가? 뭐 그렇게 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은. 그 얘기를 갑자기 제가 왜 드리냐면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60점 맞기 위해서 진짜 딱 다 집어치우고 부동산 학교에서 60점을 맞는다면 60점 맞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어쩌다가 한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매년 나왔던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타이밍상 이번 시험에 나와야 될 내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점 맞기 위해서 꼭 바탕이 되는 내용들 좀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다이아몬드 꼴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한번 중요 내용을 봤다면 3, 4월 달에는 범위를 한번 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한번 봤다가 5월, 6월 달 정도가 오면요. 이렇게 한번 줄여주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패하는 공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공부, 절대로 좋은 공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상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니까 2개를 알고 싶고 2개를 아니까 5개를 알고 싶고 이렇게 자꾸 범위를 넓혀가는 공부는 자격시험에서는 필패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범위를 넓혔으면 그걸 한번 모아주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약집 특강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수업할 때 좀 졸고 그러면 깨워가면서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깨우지 않으려고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농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요약집 특강부터는.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농담을 많이 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미를 좀 많이 가지지 않은 측면이었거든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전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특히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번 들었으면 쭉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강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의를 보고 있으면 막 보기 싫어 막 잠 오고 막 우리 학원에도 그런 쌤들 있잖아요. 막 잠 오고 막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막 잠 오고 막 그런 쌤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했다면 요약집 특강부터는 조금 그런 거품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 정리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무한 반복, 이 핵심에 대한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이론 서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핵심은 이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거 다 자꾸 반복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반복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가 됩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우리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하나 출력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풀어드리는 문제를 출력을 하시고 풀어드리는 시간에 문제가 나갈 건데요. 문제를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매강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문제 제목이 필수 점검 문제고요. 필수 점검 문제는 제가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것만은 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매주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풀 겁니다. 물론 정답도 같이, 정답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답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답까지 넣어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정답을 안 넣어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는 정답을 안 넣어드렸었는데 정답을 안 넣어드리니까 동영상으로 수업 듣는 분들은 나중에 마음은 급하고 문제는 출력해놨고 자꾸 저한테 카페에다가 교수 질문방에다가 지금 9월달이야 만약에 9월달이야 나는 다른 수업 막 준비하고 있는데 쌤 5월 셋째 주에 했던 문제 4번 문제 정답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설을 다 했는데 그러면 참 또 공부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문제를 다 찾아요 제가. 정답은 몇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그래서 우리가
결판은 일단 문제로 납니다. 문제로 나는데 필수적으로 점검해봐야 될 문제까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반복,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3종 세트로 요약 특강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깨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다 깨워가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웃음기를 쏙 빼겠습니다. 내 원래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진지하다고. 진지하게. 웬만하면 수업과 필요 없는 불필요한 농담들은 배제하고요. 수업 시간에만, 수업에만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만,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실 때도, 핵심만 듣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론생 강의 잘한다 이런 얘기 안 듣고 싶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해야지 내가 내 삶의 힘이긴 한데,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수업 관계없는 얘기들 다 빼고 그냥 수업에만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잠깐 요약지 구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석장을 넘겨보세요. 석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총 2개 편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요약지 구성을. 1편은 핵심 요약 및 강의 노트 편이고요. 2편은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문제 총정리 편인데, 계산문제 총정리 편은 공식 문제 해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공식 문제 해설편 20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207쪽. 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07쪽 가시면 이제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서 1분을 넘을 것 같은 문제들을 다 뺐어요, 제가. 1분을 넘을 것 같은 문제는 다 뺐고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모아왔고요. 이 문제들이 1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1, 2, 3, 4번이 공식입니다. 보입니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확인학습 나와 있죠? 그 밑에 뭐 있고요? 해설 있고요. 그 밑에 뭐? 정답. 그러니까 공식, 문제, 해설 정답. 공식, 문제, 해설 정답. 요 순서대로 그대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이해 과목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암기합니다. 이 공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구나 하고 나서 뒤늦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뒤늦게. 일단 암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심당에 가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요 문제는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문제 정답은 뭐고 해설이 뭔지를 갖다 머릿속에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당에서 손대볼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되지. 안 그러면 구경만 하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8문제 중에서 이 안에 없는 계산 문제들은요, 1분에 풀 수 없는 계산 문제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만 다 넣어놨으니까 공부하다가 심심하거나 아니면 그 공부 좀 재미가 없을 때쯤 되면 요 페이지 펴가지고 여러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계산 문제 4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언제 할 거냐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요약특강 마지막 시간에 요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쭉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예. 그리고 교재 구성을 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보시면 교재 7쪽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7쪽. 자, 7쪽 펴시면 부동산학 총론이 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제1장 부동산학 총론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인트들은 다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포인트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총론에들은 어떤 것들을 위주로 다루는 거구나라는 걸 꼭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별표해 놓은 것들 있죠? 별표해 놓은 것들은 꼭 한번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됐고 2번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리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가시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 용어가 중요한 거고요. 3번에 부동산의 특성으로 가시니까 토지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적 특성이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는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하시고 토지 용어 정리 한번 해보시고 부동산의 특성 중 자연적 특성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출제 포인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에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입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강의 노트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일을 이렇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필기하는 걸 그대로 따왔어요. 한 장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한 장 넘기시면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출제 포인트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교재 페이지 11쪽 한번 가보세요. 11쪽 가시니까 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쭉 나와 있죠?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2쪽 하단부에 출제 포인트 나옵니까? 출제 포인트 가시니까 출제 포인트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와 토지 건물로 일체로 취급하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구분할 것.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률적 개념 몇 개?
2개, 협의 광의가 있어요. 경제적 기회는 몇 개? 5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어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몇 개? 4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거든. 요 세부상 기억할 것. 기억할 것도 그 위에 가면 그 세부상이 있겠네. 예.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무슨 개념이고, 활동상의 개념이고, 감정평가할 때 뭐하고, 일괄평가하고,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13쪽 제일 하단부에 출제 포인트 있습니까? 출제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뭔데? 종속 정착물인데 우리는 그거 말고 독립 정착물 4가지를 따로 기억할 거. 독립 정착물 4개가 뭔지 쭉 나와 있겠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몇 플러스 몇? 4 플러스 1. 총 몇 개인데? 5개인데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계약 합의가 있다. 정착물로 취급되는 거 있는데 됐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3중이 중요하다고 돼 있네. 뭐예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출제 포인트만 보셔도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요약집에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까지 다 잡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출제 포인트만 보시면 내용을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내용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사실은 이 요약집 특강은 누구와 대상이 되면 좋냐면 제 수업을 기본 이론이든 심화 이론이든 한 번 정도는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들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론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 요약 특강을 들으면 원래 효과를 100을 볼 수 있다면 한 50, 60밖에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서 좀 학원을 좀 늦게 오셨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은요. 꼭 이론 강의를 한번 듣고 동영상으로 먼저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강의인데 자칫 강의를 못 듣고 오다 보면 나중에 문제풀이도 못 따라올 거고요. 암기 방법 같은 거 지금 저한테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못 따라오거든요. 암기 방법.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뭔지 모른단 말이야.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뭔지 모른단 말이야. 사업할 때 시온 이치.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강의를 기본적으로 한번 듣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나 어쩌다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만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는 몇 쪽을 보시냐면 11쪽부터 들어갑니다. 11쪽부터. 선생님 다른 건 안 하나 하시는 분들은 안 할게요. 중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11쪽. 11쪽에 가시면 제2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여기서부터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11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특강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핵심 정리만 할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 빼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를 반복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키겠습니다. 집에 가서 따로 암기 안 해도 되게끔. 그 다음에 방금 반복했던 것의 하나를 이론으로 암기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문제풀이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강의 한 번 이상 들으셨던 분들은 강의 듣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오시면 문제가 있겠죠. 예,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중에 해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몇 개 맞았는지 한번 해보고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제 생각에는 연필로 아주 연하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연하게.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답을 줬거든. 아주 연하게 푸시고 제가 문제 해설을 할 건데 해설 한 개도 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로 유지하셨으면 좋겠냐면 백지 상태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풀어보고 또 한 번 풀어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만점 나올 때까지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란 얘기를 드릴게요. 반드시 핵심 정리, 점검 문제만 잘 하셔도요. 반드시 65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만 하셔도. 알겠죠? 심심할 때 계산 문제 한번 보고 계산 문제는 제가 또 8개 중에 4개의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모의고사 쳤는데 어느 정도 좀 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안 나오셨던 분들 요 강의를 통해서 상당히 큰 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탄탄한 60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시고요. 7, 8월 달이 되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전에 최소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점검이 돼 있어야 되고 반복이 돼 있어야 되고 문제로 풀었던 기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3종을 꼭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도 점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동안 학원에 열심히 다녔는데 또는 동영상으로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약간 어떤 문제의식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맨날 이 상태로 갈 수가 있나?
이거 아니지 않나? 우리 공부 2차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공시법도 해야 되는데, 언제 1차가 이렇게 점수가, 지금 점수, 아무튼 지금 점수는 안 되지 않나? 이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지금부터 중요 부분만 반복하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승부수 띄워보시죠. 네. 저도 5월달, 6월달 승부수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 강의에 승부수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업 방식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수업했던 거랑 많이 다를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10분 한번 보세요. 교재는 11쪽입니다. 11쪽.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3대 측면의 부동산은 법경기가 나와요. 법경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 나옵니다. 법과 경제를 묶어서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측면이 동의어가 많아요. 기술적 측면 하셔도 되고 물리적 측면 하셔도 되고 요거 혼자만 유형적 측면입니다. 형체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형체가 없어요. 무형적 측면입니다. 근데 혹시 법경기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라고 물으면 이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가장 넓게 부동산을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경제고요. 가장 넓게 부동산을 보는 것도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요, 제일 마지막에 판단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첫 번째 무슨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겠어? 법적으로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술적 뒷받침이 있는지 봐야 되겠지. 마지막에 뭐를 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해서 이게 있으면 결국에 개발을 하고요. 이게 없으면 결국에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판단될 게 뭐다? 경제. 수익이 안 나면 투자 안 하고요. 개발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판단될 게 뭐고? 경제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넓게 부동산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법률적 개념 두 가지 지금부터 기억을 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협의, 광의. 협의는 좁은 의미고 광의는 넓은 의미인데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규정창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 측면, 광의적 부동산은요. 토지와 규정창물을 받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더해줍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더해줍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협의와 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규정창물인가요? 준부동산인가요? 준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규정창물은 협의에 속하나요? 강의에 속하나요? 둘 다 속하나요? 둘 다 속해요. 그럼 질문이요. 토지와 규정창물은 협의에 속한다. OX. O. 왜 X인데 갑자기 또. 자, 다시. 토지와 규정창물은 협의에 속한다. O. 토지와 규정창물은 광의에 속한다. O. 둘 다 O. 토지와 규정창물은 협의에도 속하고 광의에도 속해요. 그러면 토지와 규정창물은 협광에 구분할 수가 없다. 문제 나갑니다. 준부동산은 협의에 속한다. X. 준부동산은 어디만 속한다? 광의만 속한다. 그럼 협광의를 구분하실 때는 둘 다 뭐를 박아놓고 토지와 규정창물을 붙박이로 박아놓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준부동산은요. 부동산과 똑같이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춥니다.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돼요. 원래 부동산은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해야 되겠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3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건, 임목. 자, 일단 이런 애들은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와 규정창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근데 공시방법이 부동산이랑 똑같다. 뭐로 공시하더라? 등기등록. 그럼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하고요. 종류는 자 따라하세요. 기계, 재단, 기타. 기계, 재단, 기타 요 3종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뭐? 기계. 공장재단, 병업재단은? 재단. 업권, 임목은? 기타. 얘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랬나요? 그럼 얘들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네요. 감정평가 대상물이 되기도 해야 하네요.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중개는 딱 두 개만. 자, 따라해보세요. 재단, 임목. 재단, 임목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요, 둘로 구분합니다. 칠판요. 자동차하고요, 건설기계, 항공기를 구분합니다. 자, 얘들 감정평가 해야 안 해요? 해요. 부동산도 아닌데 왜 감정평가해요?
준부동산이라서 그래요. 알겠죠? 자동차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4개 다 효용가치가 없어지면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준부동산이라도 시장성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시장성이 없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을 쓴다. 4개 다 효용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하시면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슨 측면이죠? 법률적 측면.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민법이죠. 예. 토지와 거정처분은 둘 다 있나요? 토지와 거정처분은 협의에 속해요? 광해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그럼 뭘로 구분해야 돼? 준부동산.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해. 얘들은 부동산처럼 취급해 줍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합니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종류는 3종 뭐예요? 기계, 재단, 기타. 얘들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은 싹 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를 할 때는 자동차 같은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재단하고 임목 정도만. 알겠죠? 예.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자산, 자본, 부채,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입니다. 참고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내 돈을 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이라고 하기도 해요. 나중에 가면 부채 비율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부채 비율이 지분분의 부채인데 간혹 시험에서 자본분의 부채라고 나오게 돼요. 자본이 뭐냐면 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부채를 더하면 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 부채는 뭐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자산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됐고, 글자에 주로 시옷이 나와요. 시옷이. 보세요. 자산. 이 시옷 뭐 엄청 많이 나오네. 이 시옷.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선생님, 그럼 다른 데 시옷이 나오면 어떡해? 다른 데 시옷 안 나옵니다. 시옷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글자 시옷 나오면 경제적 측면. 선생님, 그럼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인과관계 없습니다. 시옷이 나오면 그냥 경제적 측면입니다. 암기할 때 편합니다. 이러면. 기술적 측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환경. 그래서 시험에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그러면 협광이, 협의 안에 토지와 거정청물, 광의 안에는 그거 받고 준부동산, 경제적 측면은 시험 나오는 자산, 자본, 부채는 따로 기억하시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리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요 생산요소하고 소비재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요소가 있고요. 이거 생산재라 그래요. 소비재라고 하는데 생산재에 대한 소비가 파생수요고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생산재라고 부르고요. 주택을 소비재라고 하거든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인데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택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서비스라고 하는데 주택을 소비하는 이유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택 서비스가 파생이고요. 주택은 본원입니다. 심지어 토지 자체가 관광지나 산림 같은 경우는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재와 소비재는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대 측면은 법경기, 2대 측면은 법과 경제는 무형, 기는 유형입니다. 법은 협광의를 박아놓고요. 협광의에 토지와 거정청물을 박아놓고요.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가 됩니다.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부채,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연공간, 위치, 환경으로 분류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지금부터 볼 것은 복합부동산이 됩니다. 복합부동산. 자, 외국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보는데, 각각 일체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봅니다. 근데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다루는 경우도 있더라? 일체로 다루는 경우도 있더라.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봤었는데? 독립적으로 봤었는데, 맞아요? 부동산 말 때, 활동할 때 일체로 본다. 그러면 복합부동산은 법률상 개념입니까? 활동상 개념입니까? 활동상 개념이에요. 이거 일체로 보는데, 일체로 볼 때는 이거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무슨 평가? 일괄평가.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무슨 법이요? 자,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걸 쓰고요.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이라는 걸 쓰는데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산림은 원래는 구분평가가 원칙이에요.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하거든요.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쓰는데 얘들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일괄이라는 말이 뜨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길게 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 이렇게 말을 짧게 합니다. 세 개 결합되면 말 길게, 두 개 결합되면 말 짧게. 다시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복합 부동산은 무슨 개념이고, 활동상의 개념이고,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경기 복합 개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 복합. 복합은 무슨 개념? 활동,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우리는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복합 부동산을 구분해 내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두 번째는요,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요. 자, 우리는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종속 정착물이에요. 독립 정착물이 4개가 있는데 이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4가지를. 첫 번째는요, 건물이요. 건물을 우리 법에서 독립적으로 봅니다. 2, 3, 4번은요. 자, 보세요.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 그 다음에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농작물. 요거 3개는요. 일단 그 종속이에요. 일단 뭐라고요? 종속이라고요. 근데 뒤에 단어를 좀 붙이겠습니다.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면 뭐가 되고? 독립이 되고, 명인방법 갖추거나 수목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수목은 수목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얘는 인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독립이고, 내 땅이 아니라 타인 토지일 때는 독립으로 봅니다. 그럼 독립으로 본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준다, 경작자에게 소유권 준다, 경작자. 권한이 있어도 당연히 독립이고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요,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 토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시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것까지 소유권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칩니다. 대부분 무슨 정착물이라서? 종속 정착물이라서. 하지만 토지 소유자 따로, 이것 소유자 따로 되는 경우를 무슨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독립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4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토지 소유자 따로, 이것 소유자 따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4개. 첫 번째는 건물,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 특히 등기된 수목은 뭐라 그래요? 인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그래서 공부하실 때 독립 4개 그러면 기억이 딱 나야 돼. 건물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하고,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거 말고는 싹 다 뭐다? 종속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토지 정착물은 독립과 종속이 있는데 대부분 뭐? 종속. 독립 몇 개? 4개.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간혹 시험에서 독립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이 아닌 것들이 뭔지 공부하지 마시고 독립 4개를 공부하신 다음에 그 외에는 싹 다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착물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실판 보세요. 부동산 정착물은요, 진짜 정착물이 있고요, 단순 동산이 있습니다. 진짜 정착물이 있고 단순 동산이 있는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이 있고요, 단순 동산이 있는데, 정착물은 부동산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부동산이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를 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때요, 일부라서 이전되기 때문에 그냥 뭐로 나오기도 하냐면 부동산이다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뭐니까? 일부니까 그냥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근데 동산은요,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부동산이 팔린다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따라하세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요 네 가지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4 플러스 1에서 총 5개로 봅니다. 뭐 받고?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계약이나 합의 등입니다. 출발합니다. 경고하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착물. 경고하게 부착이 돼 있지 않아서 쉽게 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 예외 규정 하나 있습니다. 쉽게 뗄 수는 있는데 그놈을 떼었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정착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용에 지장을 주면서 제거되면 쉽게 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착물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쉽게 뗄 수 있다. 동사. 쉽게 뗄 수 없다. 정착물. 쉽게 뗄 수 있긴 한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준다. 정착물. 영구적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건 정착물 아니면 동산. 영구적인 거 정착물 아니면 동산. 자,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했어요. 정착물이죠.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동산.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하면 동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할게요.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기준을 다 적용해 봤는데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더라. 분명치 아니하더라. 그럴 때는 뭐로 간주? 정착물로 간주. 불분명할 때는 일단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 다 정착물인데 공부하지 마시죠. 공부하지 마시고 동산 3종을 기억하십니다. 자, 따라 하시죠.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수확물은 베어낸 거 얘기합니다. 수확물은 베어낸 거. 그 다음에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요 세 가지가 동산입니다. 그 동산 3종 제가 하라는 거 하세요. 임차인, 수확, 가식. 요거 빼고는 다 뭐? 정착물. 불분명할 때 정착물.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정착물. 자연식생, 정착물. 단연생 식물, 임대인 정착물, 정착물. 임대인 정착물,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동산. 경작 수확물, 동산. 그 다음에 가식 중에 있는 수목, 동산. 이렇게 정리합시다.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으로 구분하는데 독립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기준은 4 플러스 1이 있고요. 동산 3종이 있습니다. 임차인, 수확, 가식. 요거 말고는 싹 다 정착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교재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출제 포인트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교재 페이지 12쪽으로 갑니다. 12쪽 하단부에 출제 포인트 있습니까? 읽을게요.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과 복합을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법률적 개념 2가지는 협광이, 경제적 개념 5가지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네요. 복합 부동산은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감정 평가 시 일괄 평가를 하고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경제적 측면이 훨씬 넓게 부동산을 해석하고 있고요. 법률적 판단과 기술적 판단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경제적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출제 포인트로 가시면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이 있는데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종속이기 때문에 종속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독립 4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데 독립 4가지는 건물하고요.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가시라고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하고요. 타인 토지에 경제된 농작물하고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 플러스 1은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를 받고 계약, 합의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정착물,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은 정착물인데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은 동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사하는 내용은 그 위에 것들이고요. 위에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밑에 출제 포인트가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딱 구분되니까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3절에 토지 용어가 나옵니다. 토지 용어. 자, 실판 한번 보시죠. 토지 용어 중에서는 일단 지목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지목이 한 28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대하고 공장용지, 그 다음에 뭐 하천 해볼까? 하천, 국어, 유지, 뭐 종교, 제방 여기 있을까요? 제방, 종교용지,
사적지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답 과학까지를 농지라고 해요. 농지. 요거 뭐라고요? 농지. 대하고 공장 용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택지라고 하면 주상공까지 얘기해요. 뭐요? 주상공. 건축이 가능한 땅. 그럼 대가 주택하고 상가 지을 수 있고요. 공장 용지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실 때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 그러면 3개. 주상공 하시고요.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 그러면요. 지목 그러면 대하고 장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주상공 3개고요.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은 대하고 공장용지가 됩니다. 대가 주상까지 지을 수 있고요. 공장용지에서 공을 지으면 되니까 하천은 하천으로 됐고요. 국어는 저기 뭐 둑 같은데 소규모 수로부지 같은 거 있단 말이야. 요거 국어라고 하고요. 유지는 저수지 호수 같은 거 유지라 그래요. 제방은 뭐 방조제, 방파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종교용지는 교회 짓고 사찰 짓고 성당 짓고 하는 용지고요. 문화재 밑에 있는 땅을 사적지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로 시하고 싶으시면 뭐라고 하든지 사적지라고 하든지 특정 종교 나타내는 지목은 없고 포괄하는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택지란 용어나 필지, 획지, 맹지, 나지, 건부지 이런 용어는 전부 다 지목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감정평가상 토지를 분류하는 것이지 지목은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지금부터 토지를 분류할 건데 요거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 보세요. 첫 번째, 대하고 택지하고 부지하고 한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후보지하고 이행지하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필지하고 획지를 공부하시면서 필지, 획지 공부하시면서 대지하고 맹지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법지, 빈지 공부 한번 해볼까요? 법지, 빈지요. 다섯 번째, 나지하고 건부지 한번 공부해 보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게 공지하고 공한지, 그 다음에 유휴지하고 휴한지하고 유휴지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실 요 정도만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뭐 한계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 원지 이런 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리해드리는 토지 용어는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 자기 아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수업하다 보면 쉬운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다고 무시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실장 들어가시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파트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거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좀 신선해 보이는데 그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익숙한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점수를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됩니다. 7번 보시죠.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도로, 철도, 하천 등등은 건물을 못 짓는 땅이에요. 이때 주택, 상가까지 부르는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요 지목을 대라고 합니다. 대.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 해서 이걸 택지라고 부릅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하는데 택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3가지 용도, 주상공이 있습니다. 주택, 상가, 공장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시험에 나올 때 포괄적이다, 넓은 의미다 이런 말을 띄워요. 왜냐하면 건축이 되는 땅도 부지가 되고 건축이 안 되는 땅도 부지가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택지는 싹 다 부지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택지는 부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부지가 돼요. 근데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되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시면 이런 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과거 정부가 있고요. 현재 정부가 있고 미래 정부가 있는데 요거 약성이라 그래요. 요거 중강성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성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중강성에 포함되고요. 약성, 중강성은 강성에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배우시냐면 이게 할당률적 시장이고요.
여기 할당효율적 시장이고 요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질문 드릴게요. 방금 제가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되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다시 작은 건 큰 게 되는데 큰 건 반드시 작은 게 되는 게 아니다. 누가 커요? 할당이 커요? 예. 그럼 완전은 반드시 뭐가 되는데? 할당이 되는데 할당이라고 반드시 완전히 되는 건 아니다. 약성, 중강성은 반드시 강성이 되는데 강성은 약성, 중강성이 아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건 큰 게 되는데 큰 건 반드시 작은 게 되는 게 아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 세 가지는 뭐? 주상공.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 두 가지는 뭐? 대하고 공장용지. 근데 이 택지를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합쳐서 뭐라고 하니까 부지라고 하니까 부지는 상당히 넓은 의미 포괄적인 땅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땅을 택지라고 하는데요. 자, 택지는 뒤에 가시면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일단 칠판 보시고요. 일단 택지가 아닌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걸 택지 개발이라 그래요. 택지가 아닌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걸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택지 개발을 정부가 하면 공영 개발이라고 하고요. 택지 개발을 민간이 하면 민간 개발이라고 해요. 민간 개발은 또다시 자체 개발, 지주 공동, 신탁, 컨소시엄이 있고 지주 공동은 또다시 공사비 대물 변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 투자자 모집형, 사비탁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때 제가 택지 개발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개발을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택지가 아닌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걸 택지 개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부릅니다.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어떤 땅이냐면 시험에 나올 때는 택지 끝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질문. 최원방권이 뭔 거예요? 최원방권이 끝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끝에 있는 땅?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이요. 택지 끝은 택지 아니야. 택지야. 나중에 묻겠지만 한계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계지도 택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건축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래서 잠깐 보세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어요. 상업지가. 그 옆에는 주거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공업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농업지가 있어요. 상주공농 그러는데요. 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한계지 맞습니까? 그럼 한계지는 택지 어디에 있으니까? 끝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한계지도 택지야? 택지 아니야? 택지야. 그럼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농지는 건축이 안 돼. 그러면 한계지는 바로 옆에 있는 농지와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네.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단절 지가 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단절 지가란 말은 한계지 지가와 어디 지가의 농지 지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계지 지가는 택지와 단절된다, 농지와 단절된다. 농지와. 왜냐면 택지는 건축이 되는데 한계지도 건축이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농지는 건축이 안 되니까. 그럼 한계지와 농지는 거리가 멀어 가까워? 가까워. 하지만 지가 차이는 엄청나게 작아 커. 그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단절지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은 대. 주상공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이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는 부지.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 한계지는 어디와 지가 단절? 농지와 지가 단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후보지 이행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후보지 이행지. 여러분들 실력 많이 늘어요. 이거 이 수업 들으면 실력 많이 늘어요. 자신 있습니다. 점수 나오게 할 자신이 있다고 내가. 몇 명 빼놓고는 진짜 내가 이 교실에 앉아있는 사람 한 2-3명 빼놓고 2-3명은 7월달 8월달 가서 다시 봅시다. 지금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3명 빼놓고는 점수가 벌써 6월달에 60점 7월달에 70점. 암기 방법은 6월에 60 7월에 70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암기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 수도 그러면 6월에 60 7월에 70 나오는 거예요. 8월에 80X 8월에 80은 X 9월에 90X 70점까지 맞으면 되니까 7월 달에 70 나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7번 계속 보세요. 택지가 있고요. 농지가 있고요. 임지가 있습니다. 택지 안에 주상공이 있습니까? 말할 기분 아닙니까? 방금 그 기분 좋았잖아. 변덕이 심해 변덕이. 내가 할게.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있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내가 할게.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 전환이 되는 땅을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는 땅을 이행지라 그래요.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땅.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그러면 후보지.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새로 바뀌면
후보지. 가로 바뀌면 이행지. 그런데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잘 봐야 돼. 용도 전환 된 땅인가요? 되고 있는 땅인가요? 되고 있는 땅. 그럼 질문.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뭐? 택지.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뭐? 상업지. 되고 있어야죠. 후보지와 이행지. 근데 그 되고 있는 과정이 택지, 농지, 임지 상환에 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서 되고 있으면 이행지. 용도 전환된 땅은 된 거 부르면 돼요. 되고 있어야지 후보지, 이행지 씁니다. 후보지, 이행지 나왔을 때는요. 상호간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뒤에 되고 있는 나왔는지 안 나지 다시 봐야 됩니다. 용도 전환 상호간 내에서 되고 있는 땅만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럼 이때 답이 상업지로 가는 것은 후보지라고 봐야 돼요. 왜 후보지냐면 이건 세로거든요. 그러니까 이행지를 따로 기억하세요. 전답 가수원끼리 바뀌어야 됩니다. 주상공끼리만 바뀌어야 됩니다. 신탈림 용재림끼리만 바뀌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답이 상업지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전이 공업지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후보지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주거지 지목은 되고요. 상업지 지목은 된데 공업지 지목은 장애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목 변경이 안 되고요. 이것만 지목 변경이 되거든요.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보지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지목 변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질문.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질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전의 땅인가? 용도 전환 후의 땅인가? 용도 전환 과정의 땅인가? 과정의 땅입니다. 뭐 후의 땅입니까? 과정의 땅입니다. 과정의 땅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과정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유학특강은 오답을 해도요. 많이 지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랄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Have no time.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감정평가는 용도 전환 후가 원칙입니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용도 전환 전으로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디가 더 나오냐면 동일 수거권 판정과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감정평가나 동일 수거권 판정할 때 후보지나 이행지의 감정평가 시,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 수거권 판정 시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전환 후입니다. 성숙도 낮다, 완만하다 그러면 예외라 가라는 말입니다. 전환 전입니다. 총정리합니다. 택지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후보지고요.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행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된 토지 말하지 않고 전환되고 있는 땅만 얘기합니다. 후보지는 지목이 반드시 변경되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평가하거나 동일 수거권을 판정할 때는요. 전환 후가 원칙인데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환 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지, 빈지 보겠습니다. 법지가 있고요. 빈지가 있는데 정리합니다.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가치가 없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가치가 있으면 빈지. 따라하세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 법만 보세요. 법만. 법이 있으면 법지고요. 법이 없으면 빈지예요. 이용가치는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가치가 없을 거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인데 다른 건 됐고요. 빈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라고 부릅니다. 만조 수에서는 잘 보세요. 이 간조라고 합니다. 간조. 이거 등록 지점이고요. 어디가 빈지냐면 여기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요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지를 뭐라 부르냐면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백사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럼 요거는 간석지예요. 간석지. 요거는 바다고요. 여기가 토지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합시다. 빈지는 간조와 만조 사이 아닙니다. 간조와 만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간조와 등록 지점 사이는 너무 넓게 잡은 겁니다.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를 빈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법 있으면 법지고 법 없으면 빈지고 이용가치는 반대 맞습니까? 네.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 땅이고 빈지 대신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바닷가. 실제로 바닷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빈지 바닷가는 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지하고 획지갑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고요.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땅은 필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은 획지라고 합니다.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고요. 필지는 법적 개념의 토지예요. 그러면 질문. 자, 22번지 땅, 23번지 땅, 24번지 땅 이렇게 있어요. 22, 23, 24, 25 이렇게. 몇 필지인가요? 네 필지. 네 필지인데 가격이 다 비슷해요. 뭐 가격이 전부 다 평당 1000, 1000, 1000, 1000 그러면 하나의 획지 맞습니까? 예. 이번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22번지 토지인데 도로 전면과 후변으로 점포가 4칸이 있습니다. 이 상가 정문, 상가 후문 있는 겁니다. 그럼 필지는 1개인데 점포 가격이 다 다르겠죠? 4개의 획지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도로 놓고 여기 도로 놓으면 22번지 같은 땅 각지라고 합니다. 각지 평당 2000. 23번지 땅 1500. 24번지 땅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자, 맹지 대답해 보세요.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다. 건축법상 허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허가 나는 땅을 맹지라 그래요. 25번지는 자루 대자를 씁니다. 자, 토지 모양이 마치 오드자 들어가서 자루 모양 닮았습니까? 도로에 좁은 접속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허가는 나요? 안 나요? 나는데 맹지보다는 비싸지만 네모 반듯한 토지보다는 싸겠지. 이런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는 한자 대자 줍니다. 자루 대자. 그리고 요거는 평당 500, 요거는 평당 1000 이렇게 할게요. 그럼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다. 질문. 좁은 접속면은 있고 자루 모양 띄고 허가 나는 땅은 대지. 그러한 접속면도 없고 허가 나는 땅은 맹지.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될 때는 개별 평가하는데 됐습니다. 일괄평가와 구분평가가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필지는 1개 다 중요합니다. 획지만 봅니다. 획지 몇 개? 1개. 이거 일괄평가입니다. 획지가 몇 개? 여러 개. 그럼 가치를 달리하니까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가치 다르면 가치 구분해야지. 가격이 1개면 일괄. 가치 여러 개면 구분. 필지 보고 획지 보고. 획지 1개면 일괄. 획지가 여러 개면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평가하기도 하고요. 한 필지마다 한 획지일 때는. 근데 혹시 필지와 획지 중 누가 면적 단위입니까? 그러면 둘 다 면적 단위는 아닙니다. 면적 단위는요. 제곱미터나 평을 쓰지 둘 다 면적 단위는 아닙니다. 필지 면적 단위입니까? X. 획지 면적 단위입니까? 아닙니다. 면적 단위는 뭐를 쓴다? 제곱미터나 평을 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나지 건부지 들어갑니다. 나지 건부지.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건물이 없는 훅 지나간다. 훅 지나간다. 요거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다 버리고 갈 거예요. 네, 다 버리고 수업에 집중할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래 내 스타일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그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 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꿈이고 나발이고 수업하겠습니다. 건축물 없는 땅 나지라고 하고요. 있는 땅 건부지라고 하는데 지 아무리 건부지라도요. 공법상의 제약은 있어요. 요거 먼저 출발합시다. 나지 뭐 있다? 공법상 제약 있다.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건물 없고요. 사법상의 제약 없고요. 지목이 꼭 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낮인데 지목이 장이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낮이 있는 거 하나랑 없는 거 3개 갑니다. 낮이는 공법상 제약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없고요. 그 지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있고 뭐 없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법상 제약 있다, 나머지 다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인데요. 건부지가 싸요. 낮이가 비싸고요. 그래서 건부지는 감가됩니다. 이걸 4글자로 건부, 감가. 이거는 지금 외우세요. 건부, 감가. 지금 외우세요. 건부, 감가. 시험장 가서 건부, 감가인지 증가인지 공부하지 마시고요.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싼 게 원칙이에요. 건부, 감가. 이게 원칙입니다. 시험장 가셔서 이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부 덜 되신 거예요. 건부지는 감가됩니다. 근데 예외 3가지 있습니다. 예외 3가지. 건부지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인데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예요. 이때는 낮이가 타격을 입어요. 규제 때문에. 그래서 그럼 건부지는 타격 안 입습니까? 예, 안 입습니다. 건부지는 이미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끝입니다. 낮이는 정부가 건폐율을 강화하면 덜 짓게 돼요. 수용하게 되면 낮이는 희생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도 건부지는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지정도 건폐율 강화도 토지 수용시 보상가 산정도 전부 다 정부 개입한 거 맞습니까? 규제 강화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 건부, 증가, 감가. 감가. 쳐다보면 안 돼. 원칙을 얘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물은 뭐? 감가. 근데 규제를 완화할 때, 강화할 때. 자, 제가 한번 잘 봐요. 원칙적으로 건부지는 싸요.
건물주한테 얘가 비싼 경우는 요 타격이 있는 경우예요. 규제모에서 강화. 자, 다시. 건부지는 강가. 건부지 강가. 왼쪽 말고 오른쪽 강가. 오른쪽 강가인데, 오른쪽 증가되는 경우 요거 타격 입으면 요거 증가. 원래 강가, 증가. 이 타격 입으면.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하면 강화. 건부 뭐, 감가. 이 개입해가지고 규제 강화하면 건부 증가. 이거 원래 뭐, 감가. 개입하면 증가. 원래는 감가. 예외적으로 증가. 개입하면 이거 막 규제 막 하면 얘는 그거 상관없어요. 건물지 놨으니까. 개입 막 규제 막 이렇게 하면 얘는 싸지고 건부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틀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건부. 감가. 근데 규제 막 이렇게 하면 낮에는 건부지는 한 게 없어요. 지어놨으니까. 규제 막 이렇게 강화하면 건부 증가. 건부는 원래 감가. 규제 막 이렇게 하면 건부 증가. 막 낮에 괴롭히면 건부 증가. 낮에 안 괴롭히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낮이가 비싸. 건부지는 뭐 감가. 규제 막 이렇게 괴롭히면 건부 증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건데 진짜. 이번에는 공지하고 공한지. 휴한지하고 유휴지 보도록 할게요. 휴한지하고 유휴지. 칠판 바라봐 주세요. 정상적인 땅 2개랑요. 비정상적인 땅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을 뭐라 그래요?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면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공한지. 쉬고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휴한지. 놀고 있네.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정상적으로 비워놓거나 정상적으로 쉬는 땅은 봉지, 휴한지. 비정상적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은 공한지, 유휴지. 성격이 유사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은 선하지라고 합니다. 선하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은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그 다음에 소박하거나 원시적인 땅을 소지, 원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택지 끝에 있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합니다. 이까지가 토지였습니다. 토지 총정리 들어갑니다. 주상까지 주상공까지 택지 보면서 할까요? 보면서 자. 주상까지 주상공까지 택지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데까지 부지.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되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 경쟁시장은 반드시 할당율적시장이 되지만 할당율적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택지 농지임지 상호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후보지고요.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행지인데 되고 있는 진행 중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지 전환된 땅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원 붙여요. 필지. 가격이 비슷해요. 획지. 좁은 접속면 있어요. 대지. 허가 나겠고요. 좁은 접속면도 없어요. 맹지. 허가 안 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 획지만 봐요. 획지가 한 개면 일괄평가, 획지 여러 개면 구분평가.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입니다. 건물 없는 땅, 나지 있는 땅, 건부지. 건부지는 감가, 막 나지 괴롭히면 건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부지는 원래 감가인데 막 규제하고 막 괴롭히면 건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비어 있어요. 공지, 쉬고 있어요. 휴한지, 놀고 있네. 유휴지, 방치하고 있네. 공한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땅, 비정상적인 땅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주택, 칠판이요. 주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훅 간다. 정신 차려. 정신 잡아. 잡고 있나? 네. 훅 간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지금 암기하세요. 자, 단독주택 4가지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지금 암기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세대 기숙사. 한 번만 더 암기합시다. 단독주택 4개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시작.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잡아볼게요. 요거 2개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3개 시험에 나옵니다. 요렇게 5개로 지문 만듭니다. 5개로. 우리 시험은 오지 산다니까요. 우리 시험은 오지 산다니까요. 자, 구분해 드릴게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 그래요. 연립과 다세대는 4층 이하고요. 다가구는 3층 이하, 다중이도 3층 이하.
그래서 아파트는 면적 관계없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하고요. 5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아파트에서만. 나머지에서는 5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연립은요, 660제곱미터. 다세대 660제곱미터. 다가구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초과는 연립이고요. 이하는 다세대와 다가구입니다. 우리 결혼해서 초과는 연립에서만 나옵니다. 연립에서만 초과가 나옵니다. 우리 다중이는 330입니다. 330은 우리 다중이한테만 나옵니다. 우리 다중이한테만 33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이하예요. 그럼 초과는 어디서만? 연립만. 330은 우리 누구한테만? 다중이한테만. 자, 그러면 걔한테만 있는 특징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파트, 자, 다시. 얘기 때. 5층. 아파트에서만 나옵니다. 초과. 연립에서만 나옵니다. 330. 다중이한테만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통적인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4층이야 그러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 3층이야 그러면 다가구 아니면 다중이. 660 그러면 3개다 이거.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시 5. 아파트. 초과. 연립. 330. 다중이. 4이야. 연립과 다세대. 3이야. 다가구와 다중이. 660. 연립과 다세대와 다중이. 다가구. 어렵네 이거. 쪽팔려. 다시. 쪽팔려. 내가 아는 건데 이거. 660. 연립, 다세대, 다가구. 330은 다중이. 다중이와 하면 안 돼. 다중이. 330은. 나도 아까 틀렸으니 욕도 못하고. 초과는 연립. 5는 아파트.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에만 해당되는 특징을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5가 아파트 외에 다른 데 나오면 X야. 연립에 초과가 없으면 X야. 330인데 다중이가 아니면 X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4쪽. 14쪽에 토지 용어 찾았습니까? 14쪽에 토지 용어 찾았습니까? 제가 수업하는 방법 대충 알겠죠? 그 위에 건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저는 출제 포인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복습할게요. 토지 분류 기준 중 지목에 따른 28개를 숙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전답가수원, 대공장용지, 하천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사적지, 지목은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 그 밑에 또 출제 포인트입니다. 2번. 주상까지는 돼. 주상공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주상공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합쳐서 부지. 됐어요? 예.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되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하는데 한계지는 농지와 단절된다. 진하게 딱 처리해놨네. 이게 다 내 수작업 한 거예요. 이거. 수작업 한 거예요. 진하게 처리하는 거. 힘들었어요. 오른쪽 페이지. 상관에 대고 있으면 무슨 지? 후보지. 내에서 대고 있으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된 땅인가요? 되고 있는 과정의 땅인가요? 과정. 아무 말이 없으면 전환 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전환 후. 성적도 낮거나 완만하면 전환 전. 4번에 법집인지 있습니까? 제 밑에 당구장 표시. 법 있으면 법집. 법 없으면 이용 가치는. 마치 수업 듣고 있는 기분이 안 드나요? 안 들면 말고 저 한 잔 넘기시면. 안 들면 말고. 출제 포인트로 갑니다. 필지, 획지, 대지, 맹지 있습니까? 예. 획지가 한 개면 일괄, 획지 여러 개면 구분. 좁은 접속면은 있어요. 허가 나고요. 대지. 그런 접속면도 없어요. 허가 안 나고요. 맹지고요. 오른쪽 7번. 공지, 공한지 쭉 나옵니까? 자, 출제 포인트로 갑니다. 나지는 뭐만 있음? 공법상의 제약만 있고 나머지는 없음. 대답하세요. 공법상 제약. 아니요. 있어요 해야지. 무슨 말인가요 그게? 공법상 제약. 출발합니다. 건물 없어요. 사법 없어요. 지목이 될 필요 없어요. 다시 나지 갑니다. 공법 있어요? 이제 편안한가요? 건물 없어요. 사법 없어요. 지목이 될 필요 없어요. 건부지는 뭐 돼? 감가. 건부지 감가돼. 건부지 비싸 싸. 지금 외우자고. 건부지 싸다. 근데 정부가 막 개입해가지고 나지를 괴롭히면 건부 증가되는 경우 있습니다. 공적 제한 때문에 비어있어. 공지. 방치하면서 비어있어. 공한지. 놀고 있네. 쉬고 있네. 혹시 또 공부 못할까? 첫 번째 글자 구분 유휴 놀고 있는 거랑 쉬고 있는 걸로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밑에 있는 땅은 됐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혹시 또 모를까봐 막 토지 용어 정리 한번 대놨습니다. 시간할 때 보시고요. 오른쪽에 주택의 분류로 갑니다. 단독주택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시작. 밑줄 쳐놓은 거 한번 볼래요? 밑줄 쳐놓은 거 위에 표에 다가구 밑줄 치는 거예요. 330 다중이 맞아요? 걔만 보면 되고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초과는 어디서 만나요? 참고로 그 밑에 도시형생활주택 나옵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은 몇 세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350이나 250 나오면 X입니다. 요거는 모르면 내 잘못 아닙니다. 요거 모르는 거는 내 잘못 아니에요. 토요일의 남자의 잘못이에요. 토요일의 남자. 출제 포인트로 갑니다. 출제 포인트가 갔습니까? 넘기지 말고 출제 포인트 봅니다. 단독주택 4가지와 공동주택 4가지를 구분할 것 한번 해볼까요? 단독주택 4가지 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4가지 시작. 다가구 주택은 뭐지만 단독이지만 다세대는 뭐? 공동. 나머지는 표가 금방 나는데 다 가구 단독이에요. 다 세대 공동입니다. 4계층 이하에 해당되는 거. 연립 다세대. 3계층 이하는 다가구 다중. 660이 나오면 연립 다세대 다가구. 5층 초과 330. 도시형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30.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보면 다 돼요. 출제 포인트가 마치 내가 강의하는 거라다가 포인트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놀라운 교재예요. 좀 쉬었다가 토지 특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더 하면 토지 충분 끝납니다. 예, 쉬겠습니다.